북한 내부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는 김여정과 리설주의 치열한 공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내로서 두 여인의 권력 투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여정의 발언 하나에 간부들이 떨었고 리설주의 공개 활동 하나하나가 견제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의 권력 투쟁. 그 싸움에 휘말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모습. 3대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는 잔혹한 현실. 그리고 2024년 6월 제 남편이 그 싸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초 평양은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고 일반 주민들은 배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특권층의 삶은 달랐습니다. 제가 살던 중구구역 창광거리 아파트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2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거실, 수입 가구로 꾸며진 침실. 일반 주민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했습니다. 중국산 쇠고기, 일본산 생선, 태국산 과일. 남편의 직급 덕분에 매달 특별 배급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산 와인과 스위스 초콜릿까지 있었습니다. 동무, 오늘 저녁은 뭘 해줄 거요? 남편이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쇠고기 스테이크 어때요? 어제 새로 들어온 호주산이 있어요. 좋소. 아들도 좋아하겠구만. 이런 대화가 저희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같은 평양 안에서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당 청사까지는 전용 승용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북한에서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됐습니다. 오늘은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소. 늦을 수도 있으니 저녁 먼저 드시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부인들 모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고위 간부 부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돌아가며 정했는데 그날은 제 차례였습니다. 오전 11시 5명의 부인이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집이 정말 좋네요. 역시 조직지도부는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에요. 선전선동부도 요즘 좋은 집 많이 받는다면서요? 우리는 중국산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 교육, 남편 승진, 최신 중국 드라마 이야기까지. 요즘 중국 드라마 연애 시절이 재밌던데 봤어요? 어머, 저도 봤어요. USB로 봤는데 정말 몰입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외국 드라마를 저희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신고할 리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해 3월, 저는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에 초대받았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초대장 없이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연장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분들을 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동무가 나란히 입장하셨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리설주 동무는 정말 우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여정 동무가 들어오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주변 간부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설주 동무는 원수님 옆에서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김여정 동무는 혼자 서류를 보며 차갑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설주 동무와 김여정 동무를 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묘하던데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관심 갖지 마시오.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022년에 저는 여전히 평양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것도 모른 채 2023년 2월 평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딸이 공개석상에 나타났대. 주애라는 이름이라던데 겨우 10살인데 벌써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나 봐. 저는 고위 간부 부인들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 특급 레스토랑, 일반 주민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설주 동무께서 직접 딸을 데리고 다니신대요.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함께 가셨다던데 보위부 부부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 든 부인이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동무는 그 자리에 없으셨대요. 원래 군사 행사는 다 참석하시는 분인데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설주가 딸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었습니다. 후계 구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녀가 배제됐거나 아니면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부인이 순진하게 더 물으려 하자 나이 든 부인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회의가 길었소.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년 넘게 당 간부로 일하며 흔들림 없던 그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여정 동무가 폭발하셨소. 무슨 일로요? 한국이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11년 만에 최대 규모래요. 저는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남한과 미국이 3월 중순부터 대규모 훈련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은 명백한 전쟁 준비다.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경제 건설도 중요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하셨소. 그런데 남편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이설주 동무가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오셨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인민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군사비보다 식량이 시급합니다라고. 그럼요? 김여정 동무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소. 그 두 분이 서로 쳐다보는데 저는 30년 당 생활하며 그런 긴장감은 처음 봤소. 3월 말 실제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직접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을 향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며 극도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TV에서 그 담화를 봤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 이설주가 평양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같은 주에 김여정은 군부대를 시찰했고 이설주는 양묘장과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평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월 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왜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입지를 굳히려는 거요. 무슨 입지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설주 동무가 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 하고 있소. 딸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요. 그러면 김여정 동무는 밀려나는 거요. 그래서 군부와 강경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군요. 맞소.
지금 당 내부가 완전히 양분됐소. 김여정 동무 중심의 강경파, 리설주 동무 중심의 온건파, 중간 지대는 없소. 5월에 들어서자 북한은 정말로 군사위성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여정은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회의마다 나타나 위성 발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제의 정찰 위성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소. 우리도 그들을 감시할 눈이 필요하오. 남편은 매일 밤 회의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이번 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면 그분의 입지가 확고해질 거요. 군부와 보위부가 완전히 그분 편이 될 거요. 5월 30일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위성이 황해에 추락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회의에서 책임자들을 질책하셨소. 과학자들이 떨고 있었소. 재발사는 언제 하나요? 곧 한다고 하셨소.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그분의 권위가 걸린 문제니까. 8월 두 번째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김여정이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자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설주가 갑자기 공개 활동을 늘렸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실패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리설주 동무가 왜 갑자기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김여정 동무가 약해진 틈을 노리는 거요. 위성 발사 2번 실패로 그분 입지가 흔들리고 있소. 11월 21일 드디어 세 번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후 평양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연단에는 김정은 원수님이 계셨고 바로 옆에 김여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설주는 연단 끝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원수님 바로 옆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소. 위성 성공으로 김여정 동무가 주도권을 잡았소. 조직 지도부도 군부도 모두 그분을 따르게 됐소. 그럼 리설주 동무는요? 밀려나고 있소. 주애를 내세우는 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졌을 거요. 12월이 되자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의 강경 노선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가족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12월 어느 날 밤 남편이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시오. 내일 당장 떠나야 하오. 무슨 일이에요? 내가 김여정 동무 측근으로 찍혔소. 너무 깊이 관여했다는 거요. 숙청 명단에 올랐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여정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측근들까지 위험해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23년 위성 발사와 함께 시작된 권력 투쟁은 결국 저희 가족을 집어삼켰습니다. 역사는 김여정의 승리로 기록됐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생자 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2024년 1월 평양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가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1월 1일 신년사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김여정이 나타났습니다. 1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수님도 아니고 김여정이 직접 주적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요. 이제 남북 관계도 대외 정책도 모두 그분 뜻대로 움직이는 거요. 리설주 동무는요? 밀려났소. 최근 공개 활동도 거의 없소.
남편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1월 중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 측근들이 대거 승진했고 온건파로 분류된 간부들이 좌천됐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도 3명이 물러났소. 남편이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와 말했습니다. 모두 리설주 동무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오. 평양 외곽 탄광으로 보내졌대요.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직은.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겠소. 2월이 되자 북한은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연평도 근처 바다에 수백 발을 쏘아댔습니다. 남한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김여정은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여정 동무가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번 포격은 서막일 뿐이다. 올해 안에 남조선을 완전히 압박해야 한다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소.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군부가 완전히 들떠 있소. 3월 들어 평양 거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곳곳에 전쟁 준비 구호가 붙었습니다. 미제와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자. 핵 강국의 위력을 보여주자. 일반 주민들도 전시 대비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공호 점검, 소개 훈련, 식량 비축. 저는 마트에서 쌀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특권층조차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김여정 동무가 남조선과 미국을 압박하는 거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하지만 만약 실수라도 하면 그래서 더 위험한 거요. 3월 말 저희 집에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왔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었습니다. 박철민 동무 계십니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가 집에 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당 청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일상적인 검열입니다. 집안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재를 뒤지고 컴퓨터를 조사하고 심지어 침실 옷장까지 열어봤습니다. 해외에 물품이 많네요. 남편 직급으로 특별 배급받은 것들입니다. USB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집을 뒤진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요즘 사상 검열이 강화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제가 보위부 방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시작됐소. 무엇이요? 김여정 동무가 충성도 검증에 들어갔소. 조직 지도부 전체를 조사하고 있소. 특히 우리 같은 중간급 간부들을.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2023년 위성 발사 준비 때 나는 예산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했소. 인민 생활이 어려운데 너무 많은 돈을 군사비로 쓰는 것 아니냐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말인데 그게 문제요. 그것이 리설주 동무 노선과 같은 거요. 경제를 우선시하는 김여정 동무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소. 4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직지도부 부장이 숙청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때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혁명의지 부족 및 온건주의 사상 전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소. 뭐라고요? 부장이 숙청되면서 그 밑에서 일하던 우리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됐소. 4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소. 무슨 질문들을 했는데요. 내가 언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리설주 동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여정 동무 정책에 반대한 적이 있는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모두 부정했소. 하지만 그들은 내가 2023년에 했던 보고서를 다 갖고 있었소. 군사비 관련 보고서. 그들이 물었소. 이것이 김여정 동무 노선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소. 단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빛을 봤소. 나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소. 4월 15일 남편이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관찰 대상자 명단에 올랐네. 조심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요. 뭐라고? 탈북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당신도, 저도, 아들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오. 내 직급으로는 감시가 너무 심하오. 국경도 못 가요. 그럼 어떡해요? 숙청당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5월 초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10발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김여정은 위대한 핵무력의 과시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일주일 내에 자체 비판서를 제출하라. 2023년 보고서에 대해 자체 비판서. 그것은 숙청 전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제가 먼저 탈출하고 남편은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하오. 저 아이가 연좌제로 수용소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오. 5월 15일 남편은 비밀리에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중국 국경경비대 책임자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달러 10만 불.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6월 15일 새벽 양강도 해상 근처에서 건너가시오. 경비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해놓겠소. 6월 1일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가세요? 아빠는 나중에 오신대. 우리 먼저 가자. 22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별이라는 것을. 6월 14일 저녁 마지막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권력을 잡으면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소. 전쟁이든 붕괴든 파국이 올 거요. 당신도 빨리 나와요. 제발. 나는 이미 늦었소. 하지만 당신들은 살아야 하오. 6월 15일 새벽 3시 저희는 집을 떠났습니다. 평양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22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저는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여정의 강경 노선이 만든 공포 정치. 그 공포가 저희 가족을 북한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양강도로, 두만강으로, 자유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과거만 있을 뿐이니까요. 6월 15일 새벽 3시 30분. 차는 평양 외곽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마련한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남편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조직지도부에서 20년간 일한 사람으로 남편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량에는 특별통행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공무출장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남편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로 저희는 평양에서 국경까지 보통 주민이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경비는 2023년 이후 더욱 강화돼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북중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넘게 북한은 국경에 전기 철조망을 추가 설치했고 경비병을 2배로 늘렸고 월경 시도자에 대한 총격 명령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무단 월경자 즉결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비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자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북한 당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강경 노선은 막대한 군사비를 요구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핵무기 고도화, 군사훈련 강화.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은 중국과의 밀무역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이 봉쇄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점에서 제한적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광물이 중국으로 나가고 중국의 식량과 생필품이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밀무역을 위해 일부 국경 지점의 경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양강도 해산 지역은 밀무역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경계의 검문소였습니다. 인민보안성 소속 경찰관 2명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가 통행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문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직지도부 직인을 보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에서 조직지도부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당의 핵심 중 핵심, 모든 간부를 감찰하는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의 문서를 함부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평안북도를 지나 자강도로 들어섰습니다. 도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허물어진 건물들, 깡마른 소들, 길가에서 풀을 뜯는 사람들. 이곳은 북한에서도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났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집을 잃었고 농토가 침수됐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군사 예산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평양에서는 수입식품을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경계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경 가까이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젊은 군인이 차를 세웠습니다. 통행증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차 안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구 위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군인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인의 한 달 월급이 인민폐로 500원, 우리 돈 100원도 안 됐습니다. 500위안은 그들에게 거액이었습니다. 오후 5시 양강도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산은 북한의 대표적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 창바이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이 지역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경이 완전 봉쇄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밀수가 활발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강경 노선을 유지하려면 중국과의 교역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 특정 지점에서는 경비가 의도적으로 느슨해졌습니다. 남편이 뇌물을 준 경비대 책임자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일부 구간의 경비를 교대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비워두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 6시 운전기사가 저희를 해산 외곽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직업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 출발한다고. 강까지는 도보로 30분이라고. 강을 건너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강을 건널 때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6월이었지만 두만강 일부 구간은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밤 11시 출발했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저희 모자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안내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희는 길 옆 숲속에 숨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40분,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5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얼음이 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강을 건너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바위들이 드문드문 나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위를 밟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먼저 안내인이 건넜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위를 밟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며 이동했습니다. 6분 만에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청년이었지만 운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양 엘리트로 자라며 책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위를 밟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버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위를 밟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섯 번째 바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첨벙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병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지만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중국 땅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45세였습니다. 젊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평양에서 편하게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바위로 옮겼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바위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건너간 아들이 다시 강으로 들어와 저를 잡아준 것입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나머지 바위를 건넜습니다.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정각,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50m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22년을 살았던 곳, 남편을 남겨둔 곳, 모든 것을 버린 곳.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인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저희는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중국 땅,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곳.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두 발이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저희를 맞히려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20분을 뛴 후 안내인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에 빠져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땅에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자정, 저희 모자는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김여정의 공포 정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숙청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그 긴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월 15일 새벽 1시, 저희는 중국 지린성 창바이 지역의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미리 연락된 곳이었습니다. 70대 노인 부부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북한말을 쓰는 것을 보니 한국전쟁 이후 중국에 남은 조선족 2세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24년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은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를 피한 사람은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탈출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탈북자의 운명은 명확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또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한 경우 체제 선전을 위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은 2024년 들어 더욱 강화됐습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한 후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군사비를 조달하려면 중국과의 규역이 필수였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전통적 우호 관계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경제 협력과 국경 관리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탈북자 단속에 더욱 적극적이 됐습니다.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은신한 창바이에서 선양까지는 500km였습니다. 첫 이틀간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고 밤에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6월 17일 밤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 왔습니다. 중국인 운전사였습니다.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이었습니다. 돈만 받으면 누구든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는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뒷칸에는 농산물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그 상자 사이에 숨을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자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선양까지 8시간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에서 중국 경찰이 트럭을 세웠습니다. 뒷칸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자 몇 개만 열어보고 통과시켰습니다. 운전사가 미리 뇌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6월 18일 새벽 6시 선양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선양은 중국 동북 지역의 대도시였습니다. 인구 900만 명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커뮤니티가 있었고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도 존재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8층이었습니다. 30제곱미터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저희는 200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좁은 방이 저희 전부였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30대 여성과 그녀의 10살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2달 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저를 보자 놀랐습니다. 제 옷차림과 말투에서 평양 출신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평양 사람이 탈북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양 일반 주민이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다는 사실은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를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투리로 말하는 순간 탈북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밥은 브로커가 이틀에 한 번씩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버텼습니다. 비용은 하루에 500위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방세, 식비, 브로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500위안, 한 달이면 15,000위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달러 5만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중국 위안으로 바꾸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면 신분증이 필요했고 기록이 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암시장에서 환전했습니다. 환율이 나빴습니다. 정상 환율보다 10%나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월 초 위기가 왔습니다. 같은 건물 6층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자 5명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건물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공안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곳이 위험해졌으니 옮겨야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곳은 비용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하루 800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7월 5일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선양 외곽의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더 열악했지만 더 안전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덜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한 달을 더 숨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북한에 남겨둔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숙청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2살 청년이 이 좁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빛나는 미래가 보장됐던 청년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냈습니다. 7월 중순 저는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한국으로 갈 수 있냐고. 브로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2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중국 공안 단속이 강화돼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루트가 막혔다고. 2024년 상반기 중국은 라오스와 태국 국경 지역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브로커는 새로운 루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1인당 1만 달러였습니다. 저희 모자면 2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약 2만 달러였습니다. 남은 돈이 3만 달러였습니다. 브로커 비용 2만 달러를 내면 1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8월 초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새 루트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로 이동한 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간다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출발일은 8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2달간의 중국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었습니다. 공안이 올까봐,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끊임없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8월 14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양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2달 동안 갇혀있던 이 방, 창문 밖으로만 세상을 봤던 이 공간. 내일이면 떠납니다. 남쪽으로, 진짜 자유를 향해. 북한의 공포 정치를 벗어났지만 중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그리고 대한민국. 그곳에 도착하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2024년 9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말투, 금융 시스템, 취업 준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탈북 사흘 후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가족관리 소홀 및 탈북 방조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22살 청년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1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양의 200제곱미터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 출신이었지만 북한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6세, 한국에서는 경력도 없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몇 달을 찾은 끝에 영어학원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지만 여기서는 고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놀랍니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신기합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자유를 실감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북한을 생각합니다. 수용소에 있을 남편,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살아있기는 한지,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김여정의 공포 정치 아래서 떨고 있을 주민들.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여정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평양에 갈 것입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유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부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그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